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6번에 걸쳐서 민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은 고득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워낙 고전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점수를 많이 득점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일단 이 민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이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물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는 권리인데 물건에 관한 권리다 해가 물권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채권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채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법과 관련된 권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것을 민법 총칙이라 그럽니다. 총칙. 왜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지, 누가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지, 이런 거는 공통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물권법에도 규정을 두고 똑같은 것을 채권법에도 규정을 두면은 굉장히 조문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공통적인 것을 민법 총칙에 몰아놓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3조부터 이게 97조까지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니까 조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1조, 2조 한글로 쓰려니까 조금 피곤하잖아요. 요게 이제 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에 관한 게 3조부터 97조까지 나온다고요. 나중에 가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요. 그럼 소유권 변동 같은 것은 어떻게 일어나며 소유권의 내용이 뭔가 뭐 등등 이런 권리의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또 나오는데, 채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채권이 왜 발생하면 변동되며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는 거니까 물권과 관련된 법적인 행위를 물권행위라 그러고, 채권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채권행위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게 다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가 내가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리를 해가지고 대리인이 내신 이런 행위를 한다, 이런 거 다 공통적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또 민법 총칙에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면은 103조부터 요게 154조 정도까지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법적인 행위다 그래가 법률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 결론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뭔가 하니까 도대체 누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법적인 행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법적인 행위가 중요하겠죠. 그걸 이제 법률행위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103조부터 154조까지 요게 이제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게 카리큘럼이 5학기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 민법 총칙은 요게 조문서가 몇 조문인 거니까 저는 이제 요 154조라 했는데 1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184조까지 있거든요.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200조문 가까운 거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은 여러분들이 185조부터 시작해가 요게 372조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이게 조문수가 어때? 요것도 한 200조문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합해가지고 370조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자격증 시험에다 다 달라요. 로스쿨이라든지 법무사 시험에는 이게 전체가 다 시험 범위거든요.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요걸 우리가 재산법이라 그러는데 요것만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채권법하고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난이도가 최근에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노무사 시험이 있거든요. 그 노무사 시험은 또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하고가 시험 범위예요.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는 민법 총칙, 물권법 일부, 채권법 일부, 이런 식으로 각종 자격시험에 따라서 이게 시험 범위가 다 다른데 모든 시험의 공통 과목은 1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민법 총칙은 모든 시험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자격증 시험은 이제 조금씩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니까 민법 총칙은 기출 문제가 무궁무진합니다.
각종 모든 자격증 시험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정형화되어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요 파트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법 총칙은 정말 고득점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권법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워낙 이거는 판례가 많습니다. 판례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조가 있다, 3조가 있다. 그럼 이 3조가 무슨 뜻이냐? 이 법이라는 것은 해석학인데 요거를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학설이라 그러고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판례라 그러거든요. 근데 학설은 별 의미가 없죠. 이거는 학문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생활에서는 판례가 우리 사회생활을 굉장히 이제 우리를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판례라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각종 시험 문제들을 보니까 거의 매번 출제되다시피 하는 판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강의할 때 보통 별표 5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출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판례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를 모르고 시험장 가면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요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적은 거를 우리가 별표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난이도가 적은 걸 별표 1개, 요렇게 이제 3가지로 만약에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그 민법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외곽에서 출제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이나 로스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요거 위주로 출제를 하면은 아마 수험생들은 다 만점 받을 거예요. 요 정도는 다 공부하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은 외곽에 있는 문제들을 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민법 총칙은 되게 예견 가능한 요런 문제를 출제하는데, 물권법이 이제 여기서 출제한다든지 여기서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경향을 보면은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80점은 되게 맞으시더라고요. 80점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물권법에서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조금 실수하면 75점, 그 다음에 어지간히 공부하면 80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는 별표 5개 판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별표 3개 정도까지만 외우시면은 이거는 뭐 거의 80점은 확실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문은 기본적으로 조문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조문이, 법이라는 것은 조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조에 무슨 내용이 있다, 대충적인 어떤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은 이런 뜻이라더라, 이 조문을 왜 만들었는지 취지가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그 중에 중요 판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여러분 대개 수험생이라면은 요 정도 이제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 정도 공부하고 요 정도까지는 공부합니다. 근데 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80점 이상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별표 5개, 별표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복습하고 이제 요런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이제 프린트를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 민법 총칙은 각종 기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모든 우리나라 기출 문제를 제가 프린트로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요 문제가 아마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신다든지 해가지고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문제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지 공부 방향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제일 좋은 게 뭐냐? 각종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출 문제는 정말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객관식 강의도 뭐 들으셔야 될 분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또 제가 똑같은 걸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법은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마치고 반드시 관련되는 부분 제가 나누어 드린 거 같이 풀어보시고, 그거 뒤에 다 해설이 되어 있는데 그 해설 갖고 그 중에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 안 드린 의외타 문제가 간혹 한두 문제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음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민법 총칙
뻔하죠. 반씩 나오겠죠. 여기서 20문제 나오고 물권법에서 20문제 나오는데 민법 총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좀 어지간히 공부하시면 한 18문제는 맞출 수 있을걸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권법은 전부 판례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권법은. 그래서 물권법에서 이제 출제자가 약간 어렵게 출제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틀릴 만한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범위를 너무 넓혀가는 것은 또 효율성 문제가 있죠. 민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요 정도까지 이제 공부하시고 또 객관식에서 조금 더 우리가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민법의 초보자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 하니까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민법이 제일 심합니다. 형법이나 상법 다른 거는 그렇지가 않은데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실제적인 문장이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한 번 더 의역을 해야 되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용어에 익숙하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어도 직독직해를 해야지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데 민법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선의 악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선의는 뭐 착하다, 악의는 나쁘다 이거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민법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할 때 선의라 그러고 요거는 어떤 사실을 알고 행위할 때 악이라 그래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이런 식의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에 일단 익숙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딱 문제점이 보이죠. 이 민법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의 공통 과목이라며요. 그럼 여러분들 물권법, 채권법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요 민법 총칙은 요거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공통되는 거를 몰아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민법 총칙 인수분해도 지금 구구단도 잘 모르고 이런 단계인데 벌써 인수분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물권에 대한 기본 이론, 채권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채권이란 게 이거는 시험 과목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민법 총칙을 읽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만 민법 총칙을 알 수 있는 거꾸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구조가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법을 두 가지로 나눌 때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로 나눈다 그러거든요. 대륙법계가 뭔가 하니까 독일법입니다. 영미법계는 그야말로 영국, 미국이고요. 요거를 일본이 수입해가지고 그다음 우리나라한테 이걸 전수해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결국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독일이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판덱텐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독일 학자들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논리적 이제 이런 공통되는 건 앞에 몰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된 거고 영미법은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요 영미법은 판례 위주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하버드 대학교의 공부벌레들 이런 책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이랬잖아요. 그게 하버드 대생들이 뭘 공부하느냐? 전부 판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옛날보다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정법 위주로 해가지고 조문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수입하는 것을 개수라 그러는데 독일법을 개수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낯선 용어가 많다. 그리고 한 400조문 가까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수가 많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판례도 많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좀 독일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처음에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선배들한테 끊임없이 들은 말이 모르더라도 일회독을 마쳐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민법 총칙 읽어 나갈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어 나가는데 물권 채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 나가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회독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민법 총칙이
방식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2회도 갈 때는 이제 가속도가 많이 붙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원 시스템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그거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굉장한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제가 공부할 때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이 신림동 학원이 90년대 말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전에는 학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제는 학원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법대생들이 사법고시 다 합격했는데 이제는 비법대생들이 다 합격을 하잖아요. 로스쿨 가고. 왜 그러냐? 전부 학원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까지 간평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정말 이게 거꾸로입니다. 저는 이제 저 종로에서 노무사 민법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무사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이 시험 범위예요. 근데 노무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노동법이 전략 과목이고 민법은 과락을 면하는 정도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노무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감정평가사가 약간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무사가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런데 거꾸로 감정평가사는 민법이 완전히 고득점 과목 전략 과목으로 공부하고 저기 노무사 쪽은 거꾸로예요. 그냥 면과락만 하고 노동법에서 공부를 많이 하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평은 회계학인가 회계원론이 너무 어렵다며요. 거기서 과락도 나오고 고득점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민법을 고득점을 받아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 민법은 공부 투하 시간만 많으면은 얼마든지 고득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 시험할 때도 취준생이라든지 시간이 많은 분들은 민법이 재미를 들여가지고 공부를 투하를 많이 하니까 90 몇 점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민법은 그야말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나는 최하 80점 받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면 조금 공부를 아까 별표 3개 정도 판례까지는 좀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서론적인 말씀은 마치고 바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이 나오죠. 법원이 뭐예요? 법원. 이 사회에서 쓰지 이게 원자가 여러분들이 그 서울서 초등 가면 보이는 그 법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원자예요? 한자로 하면은 원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법의 원천이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봅시다. 1조는 조금 이따가 보고 1번에 보니까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이때 법이 존재하는 모습을 법원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A라는 이 민사법정에 원고가 있고 B라는 이제 피고가 있을 때 갑이라는 우리는 그냥 판사라고 합시다. 이제 판사가 이제 나중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법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법의 원천. 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이야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법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성문의 형태로 존재하고 아까 영미법은 판례 위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문법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판사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1조 한번 봅시다. 항상 법조문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민사에 관하여 우리는 이제 형사사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이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제일 먼저 뭡니까?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판결 내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을 완비할 수가 없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판사가 법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현실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그럼 판사가 법이 없으니까 나 판결 못 내리겠다. 무승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는 거 가지고도 판결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조문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근데 관습법 아직 잘 모르겠지만 관습법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카드가 뭐냐? 조리 가지고 조리
법률이는 이 굉장히 이제 교수님들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뭐 사회 통념, 상식, 뭐 법의 원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나중에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요 법률은 성문법이죠. 문자화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관습법이라 하고 조리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법원의 종류를 몇 가지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세 가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세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 국가예요, 불문법 위주 국가예요? 성문법 위주라는 거죠. 자, 그거 해가지고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이번에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 법원의 종류, 민법 1조. 우리 민법은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민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관습법, 조리 요 세 가지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문법이 왜 필요할까? 당해 사건과 관련된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해야 되고 불문법은 관습법과 조리라는 거 두 가지에 한정돼. 아직 내용은 모르겠지만 두 가지에 한정되며 관습법이 조리에 앞선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요 순서가 나오겠죠. 순서. 법률이 제일 먼저다. 이게 없으면 관습법이다. 요게 없으면 조리다. 요게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요거 일단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죠. 이 법률의 의미가 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때요. 요게 요런 게 이제 별표 5개라는데 성문법의 총칭이라는 겁니다. 문장화되어 있으면은 다 이게 한 나라의 법 체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헌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만드는 뭐 각종 뭐 령, 시행 규칙 뭐 이런 게 있고 글씨가 오늘 잘 안 되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말하는 조례 이런 식으로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다 내려가거든요. 이 전체를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화되어 있는 법이라면은 여기 법률에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의 법원석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넘겨보시죠. 구체적 내용, 법률, 법률의 의미, 성문법의 총칙.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에 관한 모든 성문법을 총칭한 개념. 여기 이제 별표 5개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던 간에 국회가 만들지 않고 행정부도 시행 규칙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대법원도 규칙 같은 거 만든단 말이죠. 이런 것도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따라서 그 법의 제정 주체가 누구든 명칭이 뭐든 불문하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모두 법원이 된다. 이번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민법점 말고 우리가 특별법이 많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각종 명령 행정부가 만드는 거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밑줄 한번 꺼보시죠. 헌법에 가보면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금융실명제 뭐 이거하고도 비슷한 건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급하게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긴급명령이 있는데 요게 헌법에 가보면은 법률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 요것도 법이라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자치법규는 서울시 뭐 조례 규칙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별표 5개 하시고 조약 동그라미 하시고 조약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한미 FTA 조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제 판사가 판결 내리는데 한미 FTA를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조약도 성문법의 일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조약이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거는 뭔가 하니까 자 만약에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법을 좀 잘못 만드는 것 같아.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이러면은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법률은 그날부터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 법조항은.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위헌 결정 가보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법률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법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개 고 밑에 동그라미 1번 별표 한 3개 정도 하시고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이번에 사례가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764조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이 원고가 누군가니까 이 연예인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피고가 누구냐?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당했으니까 판사한테 3억 원 손해배상 해주십시오. 이래놓고 대문짝만하게 사죄 광고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연예인인데 너무 내 명예가 이 언론사 때문에 실추됐다는 거죠. 그럼 돈만 받아가지고는 내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당신네 신문사에다가 당신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좀 분이 풀리겠다는 이야기죠. 이때 이 신문사가 뭐라고 했는가? 이게 이제 764조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판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문사는 돈 3억 물어주는 거는 뭐 별거 아닌데 사죄 광고를 하면은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가 요 조항, 조금 전에 읽은 764조가 요 조항이 나의 신문사도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나는 사죄 광고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사죄인데 내보고 하기도 싫은 사죄 광고를 하라고 하니 나는 못하겠다. 이 조항은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30년 된 오래된 결정인데 사죄 광고를 판사는 명령을 못 내려요. 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는 손해배상 돈으로만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죠. 764조라는 조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죄 광고가 이때까지는 포함됐다는 거죠. 1991년까지는. 근데 1991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법원을 구속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요 91년 이후부터는 이런 사건이 왔을 때 당신 사죄 광고하라 이렇게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예요? 이것도 성문법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률의 성문법의 일종이다 아니다. 성문법의 일종이 맞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탄핵 그 전국을 맞아가 헌법재판소 많이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부라 그래요. 이제 하기 좋은 말로. 대법원은 우리가 3권 분립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2심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3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때까지 A라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갑이라고 판시를 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사건이 이 1심에 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심 판사라면은 옛날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갑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이 1심 판사는 반드시 갑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을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질문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대법원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 그래서 대법원에서 계속 갑이라고 판시를 해왔어요. 똑같은 사건이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옛날부터 대법원에서 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갑이라고 해야 되느냐? 나는 내 양심에 의하면은 이게 갑이 아닌 것 같아. 을이라고 판시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뭐가 맞겠어요? 아닙니다. 을로 할 수가 있어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는 거지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는 이론적으로는 구속이 안 돼요. 그게 앞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앞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그게 가로 2번의 판례의 법원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에 발생하는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판례가 사실상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어느 사건에 대해 어떤 규범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법원이란 요 법원이란 요 말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의미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느냐 부정되느냐 부정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한 3개 정도. 판례가 법원, 그러니까 판례가 법원이냐 이 말입니다. 판례가 법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판례가 법원이라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갑이라고 판시를 해야죠. 여기 구속에 따라야 되니까. 근데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판례가 왜 아니냐고 물어본 여러분들이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1조에 판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조에 없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조에. 1조에는 법률,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요 3가지만 있지 않습니까? 판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법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들고 가면은 변호사들이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으면은 이제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지 지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론적으로는 1심 판사가 갑이라고 안 하고 을이라고 해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1심 판사 99.99%는 갑이라고 하겠어요? 을이라고 하겠어요? 갑이라고 합니다. 왜? 만약에 이걸 을이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2심에도 가니까 만약에 이걸 또 을이라고 또 이 사람이 또 했다고 칩시다. 대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중 8구 갑 이런 걸 파기환송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까지 대부분하고 다른 거를 만약에 판결 내리면은 99% 파기환송대가 도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갑이라고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규범력은 없지만 실제로는 판례가 우리 실생활을 좌우하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판례를 알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민법 1조는 이를 확인한 것이다. 근데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가 우리는 워낙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조금 자질구레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거 있죠. 요거 이제 별표 1개 내지 3개 정도 하십시오. 그 밑에 법원조직법 나오잖아요. 8조. 다만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은 5페이지 제일 밑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기환송된 사건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을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갑이 아니다 을이라고 해라 해가 파기환송됐는데 그 다시 내려온 판결을 또 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계속 핑퐁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자기 양심에 반하더라도 이제는 갑이라고 판시해야 돼요. 이제는 요 파기환송된 거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재판이 뺑뺑이를 돌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야기입니다. 당해 사건에 관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제 하급심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때는 예외적으로 판례가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드문 이례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조문 있죠. 법원조직법 8조 있지 않습니까? 요 조문이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 거는 제가 이렇게 별표 1개 내지 3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이 끝났어요. 법률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보니까 판결 내려야 되는데 법률이 없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관습법 가지고로 또 이제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관습법이 눈에 보입니까? 법률은 눈에 보이잖아요. 성문화되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 개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관습법이라고 하느냐 이 개념부터가 문제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적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사례 있죠. 갑은 을의 토지 위에 무단이란 말은 허가 없이 이 말이죠.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분묘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무덤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하기 좋은 용어로 분묘라 그럽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발견한 을이 위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면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을이 이게 임야가 이제 을이 임야의 소유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 땅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 분묘를 쓰려면은 당연히 이 사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땅이니까 허락 안 받고 함부로 분묘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전부 이 사람들이 친척간이고 막 이러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친척간이니까 허락 없이 그냥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러면 어른 갑한테 철거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년이 만약에 경과를 해버린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분묘에 대해서 기지권이라 해가 이 기지라는 말은 망과니까 요 무덤과 관련된 일정한 땅을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 요런 관습이 조선시대 이래로 한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어왔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의 땅에 함부로 분묘를 설치했다가 들키지 않고 20년 경과하면은 이 분묘는 철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에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법은 우리는 잘 모르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관습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한 4-5개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관습법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법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판사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습법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습법이 이제 인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거꾸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오른쪽에 가보면은 3번에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에가 7페이지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거기 보면은 요 정도를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뭐예요? 관습법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쭉 뭔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관행이라는 게 지속적이 되어 있고 한 몇백 년 됐겠죠. 그다음 어느 시점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 법하고 똑같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어느 순간에 법적 확신이 이제 있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화 되어 가지고 판사가 이거 판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습법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관습법이 우리가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습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묘기지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쟁점 보면은 20년 동안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건데 평온공연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아시는 말이에요. 평온 뭐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고 공연 비밀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라는 거는 땅입니다. 그냥 분묘의 토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 즉 이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성립되어 있다고 하자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까?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관습법이니까 법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판사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에 어떤 관습법이 이때까지 인정되어 왔는가? 몇 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 4~5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관습법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의 한번 봅시다. 성립요건 관습법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 명료하지 않다. 통설적 견해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 동그라미 하시고 요런 게 있을 때 관습법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진. 요 2번은 별표 5개 하십시오. 요거는 오른쪽에 이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2번 동그라미 2번 있죠. 조금 전에 읽어 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은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른쪽에 2번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 이런 관행이 있어 왔는데 법적 확신까지 있어 왔는데 이거 옛날 농경사회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오랜 세월 관행이 있어 왔고 사람들이 이거 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관습법은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헌법에 위반되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은 2번에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이 있는데 그거 별표 5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되지 않는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밑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죠. 여성의 종중은 인정. 요것도 별표 5개겠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종중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성년이 된 어떤 19살이 된 시점에 저도 모르게 제 종중에 가입이 돼 있어요. 저는. 종중은 제가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 사람이 19살이 딱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종중에 지금 가입이 돼 있다니까요.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종중은 종중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가 이 종중 땅을 수용해 가버렸어요. 그럼 보상금이 한 100억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100억을 종중들이 나누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종중원들이 누구였느냐? 성년의 남성들에게만 인정이 돼 왔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보상금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핏줄을 태우고 난 여성이 소송 5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니 같은 핏줄을 태워 나오는데 왜 내한테는 보상금을 안 주느냐?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종중이라는 간섭법에는 남자들만이 여기에 가입된다고 하더라.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헌법이 위배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위배되죠. 헌법 구조에 가보면 남녀 평등이잖아요. 남녀를 차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에 가입하는 기존의 관습법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운 판례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여성들은 종중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판례 때문에 여성들도 종중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보상금이 만약에 나온다면 남자하고 여자들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거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종중의 본질,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상 합당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어떤 관습법이 아무리 오랜 세월 지탱이 되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법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현대 우리 현 시점에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이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 여성도 이제는 종중원이 가입이 된다.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해보죠. 거기 기본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례 남바나 이런 거는 당연히 외우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여기 적혀 있는 판례가 궁금하시면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거 치라고 지금 여기 남바를 소개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전원합의체가 뭔 줄 아십니까? 요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이런 거 이제 말이 돌았는데 이런 겁니다. 대법원은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럼 실제로 법원에 판결에 관여하는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럼 요게 1부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이 부를 세 부가 있거든요. 2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3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4명씩 들어가 있어요. 4명씩. 요 12명이니까 4명씩.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고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럼 이 사건이 여기 배당될지 여기 배당될지 여기 배당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첨을 통하다든지 뭐 공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사건이 여기 배당되었다고 치자. 그럼 이 대법관들은 이 사건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다. 요 4명만 가지고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해보니까 4명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요거는 워낙 중대한 거니까 우리만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전원이 모여서 하자. 이럴 때 이거를 전원합의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전원합의체 판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례 남바 중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여성의 종중원의 제일 끝에 보면은 전원합의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무조건 별표 5개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판례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판례가 있는 반면에 전원합의체는 무조건 중요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가 앞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야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왜 요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그 2심 무죄 난 거를 거꾸로 할 때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거꾸로 내려보냈잖아요. 그때 전원합의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법적 지식이 늘어난 겁니다. 전원합의체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4명씩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걸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가 3개밖에 없으니까 상고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자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워낙 이게 적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지 만다기보다 별표 1개 하십시오. 이제 이거는 헌법 문제거든요. 이거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 좀 어쩌다가 이상한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요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겁니다. 헌법에 보면은 양심의 자유니 굉장히 기본권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판사는 민사 사건을 바로 판결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률 하나도 다 필요가 없죠. 헌법 가지고 다 판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2조 103조 750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해석할 때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요럴 때 헌법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요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써먹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 조항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는 판결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 근로기본 3건이 있죠. 근로 3건이 있죠. 그거는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우리 민법 문제가 아니니까 제끼셔도 됩니다. 이거를 몇 년 전에 우리 그 감정평가사 지문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 다른 시험에는 일체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일체. 이 헌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1번 분묘기지권. 조금 전에 했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경우 이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분묘기지에 대해 분묘기지가 뭔가 이거는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죠. 무덤 근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가보면은 이 물권이 8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 공부할 건데 타인 토지 사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 토지 사용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토지를 빌릴 때는 보통요 임대차를 통해 가지고 임차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토지를 빌리거든요. 요렇게 빌릴 수도 있고 요렇게 빌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물권이에요. 근데 요거는 채권입니다. 그럼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공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은 어떻게 아시는 거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 토지에 뭔가 하고 싶은데 나는 땅이 없다. 그럼 나는 저 다른 사람 토지를 빌려서라도 뭐 해야 되겠다. 이럴 때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을 맺어도 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 이제 지상권과 유사한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 사용권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니은번 보십시오. 전원합의체죠. 그럼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사회 그 유선하는 것 중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학을 강의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눈에 솔깃하거든요. 분묘기지권과 관련해 가지고 살인 사건도 납니다. 이게 워낙 다른 사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뭐 이 사람은 자기 임야에 나무 분묘가 있으니까 팔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땅을 사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철거도 못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임야에 관한 것이고 막 사건을 보면은 기가 찬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살인 사건까지 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버리느냐?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관습법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 되구나. 이럴 때는 성문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법에서 이제 딱 해버리자는 거죠. 그게 바로 장사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은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 옛날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 그것까지 부정하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요 2000년 요 날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하겠다. 그럼 옛날에 인정된 거는 요거는 그대로 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다 그런 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도 부정한다. 이렇게 출제하겠죠. 이 법은 장사에 관한 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법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성립된 분묘기지권도 이 법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출제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출제자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출제하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명인방법. 처음 들어보죠. 이것도 자꾸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부동산의 이 공시가 뭘까요? 나중에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린다. 여러분들 한자 잘 아십니까? 공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린다. 이걸 공시라 그러거든요. 그럼 부동산은 무엇을 통해서 공시합니까? 이 건물이 누구
누구 건물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사람들이 내 건물을 건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합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죠. 등기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떼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잖아요. 동사는요. 동산이 뭐예요? 움직일 동자. 사람의 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움직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하느냐?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 물권법에 다 나오니까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책 주인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추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동산이에요. 나중에 200조에서 다 공부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요렇게 법에는 딱 요렇게 공시하라고 돼 있는데 관습법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어떻게 해왔는 게 있느냐?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명이 뭐예요? 명백할 명자, 인식한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그런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때 등산을 하다가 어떻게 둘레길 가다 보면은 새끼줄이나 뭐를 쳐가지고 입산금지 소유자 누구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게 바로 명인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임자는 누구구나, 나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딱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등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식한 방법이지만은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명인방법이라 그러고 옛날 우리 농경사회 때는 이런 방법을 즐겨 썼다는 겁니다. 그게 2번이에요. 명인방법. 나무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미분리의 과실이라는 것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아직 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와 독립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원래는 토지가 팔리면은 그 위에 있는 나무는 따라가는 겁니다. 일체로 따라가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별도로 팔고 싶다. 토지는 팔았지만 사과는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사과에다가 이런 식의 해놓으면 돼. 표시를 해놓으면 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팔더라도 사과는 그 토지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럴 때 명인방법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어렴풋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때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 있다. 3법은 더 어렵죠. 조금 전에 지상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습법상의 법정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법에서 지상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런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정지상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한옥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토지가 있고 이제 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소유권이 2개인 거예요. 안 하면 이 전체를 한 개로 보는 거예요. 옛날 한옥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소유권이 1개일까요? 2개일까요? 2개입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등기부 하나에 토지하고 건물을 다 같이 표시하거든요. 근데 옛날 가옥은 보면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건물 팔지 않습니까? 토지도 팔아야 돼요.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럴 경우에 건물 소유권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이렇게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수입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거 전체를 한 개로 본다 그래.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경매에 넘어가 가지고 이 둘 다 A 소유였는데 이게 경매에 넘어가 가지고 B가 됐는데 토지는 여전히 A가 소유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나중에 가면 나오거든요. 좀 특이한데 이해가 됩니까? 토지와 두 사람이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이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토지와 소유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남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지어버렸는데 지상권 계약을 맺든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토지 사용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원수관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법에서 너는 요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야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이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보자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 있다가 매매 그 밖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간섭상의 법정지상.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아니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건물이 철거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서로 간에 불이익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종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뭐예요? 신탁이라는 거는 믿고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내 땅인데 내 아파트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중 8구 어떤 목적이겠어요? 탈세라든지 뭐 이상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폐해가 심해가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저게 그 장사에 관한 법률이 이제 문제가 아까 뭡니까? 아까 그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많으니까 실정법을 만들어 버렸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이거 전부 관습법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법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명의신탁, 양도담보 있는데 이에 대한 폐해가 심해지자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종래의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 나중에 물권법. 지금 우리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대부분이 전부 물권법에서 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1번이나 2번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3번하고 5번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또 공부하게 되니까. 자, 관습법과 구별되는 거. 별표 5개 하시고요. 정말 또 중요한 게 나왔네.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셨는데 106조라는 조문에 가보면은 사실인 관습이라는 조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1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관습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법이다, 요거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양자가 어떻게 다를까? 이제 요거를 이제 시험에 내거든요. 지금 우리가 1조를 공부하는데 요거는 법원이라 그랬죠.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써먹는 거다 이런 건데 그럼 요거는 어떨 때 써먹느냐?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써먹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한테 뭔가 의사표시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사표시인데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이 의사표시를 애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를 확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때 요 확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인 관습이에요. 요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많이 쓰는 거래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관행이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표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떨 때 쓰는 거니까 요 사람이 의사표시를 애매하게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무슨 소린지를 확정해야 된다. 근데 확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거래 관행이다.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을 비교하는 문제로서. 자, 그래서 7페이지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설령 지금 106조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니니까 그냥 일단 읽어는 보겠습니다. 법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라 이런 조문인데 요거는 나중에 106조 법률행위 해석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례는 구별한 별표. 옛날 학자 중에는 이게 표현은 다른데 이거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판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일단은 구별된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어떻게 구별되느냐?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이거 법하고 똑같은 거다. 지켜야 된다. 법적 확신까지 들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걸 우리가 요거까지 있는 거를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인 관습은 요게 없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간 관행은 지속되었는데 사람들이 아직 법적 확신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래 관행이다. 거래 관행이다 하면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 그런다. 뭐 적절한 예는 아닌데 뭐 이런 예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전철 타면은 에스컬레이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왼쪽은 어떻게 하죠? 빨리 가는 사람 비워주잖아요. 오른쪽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것도 일종의 관행이에요. 관행. 거래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죠. 아니 생각을 왼쪽에 그냥 사람이 서서 가면 안 됩니까? 서서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 확신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관행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사실인 관습은 별표 5개 하시고 법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이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법적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법령입니까?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동그라미요.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거친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관습법은 법원이다. 법규다. 그러나 오른쪽에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다. 요건 관습법은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된다. 사실인 관습은 관행에 불과하다. 자, 직권조사상. 요게 그 밑에 가로 4번에 있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판례는 무조건 외우면 되는 건데 무조건 외워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민법하고 이 민사소송법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권조사 사항이냐 아니냐 이거하고 나중에 변론주의도 제가 입증 책임도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요거 두 가지는 정말 민사소송법에서 어려운 거예요. 요 두 가지는. 근데 요거는 민법하고 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요거를 굉장히 우리 시험에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갑이라는 판사가 있고 A 원고가 있고 B라는 피고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요 판사는요 스포츠로 치면 심판이에요. 심판. 함부로 이 사람들에게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요?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당사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를 요거를 변론주의라 그래요. 이걸 하는데 나중에 판사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판결 내리겠습니다. 판결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론주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노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걸 변론주의라 그러는데 모든 거를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송 요건이 갖추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공익과 관련된 이런 몇 가지 경우에는 판사가 개입을 해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어요. 요걸 직권조사상이라거든요. 그럼 요게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다. 그럼 요 양자를 구별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 애매할 경우에 이게 판례가 등장하는데 전부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로 4번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관습법이다.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나라의 관습법이 어떤 관습법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은 판사가 제일 잘 아는 거냐? 알지 않느냐? 요거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관습법이 있는지는 이 사람들이 판사님 이런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져올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답답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니까 관습법 있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겁니다. 그게 4번 이야기예요. 관습법은 법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변론주의에는 제가 어떤 거를 들면 적절한 거 하니까 제가 질문 드려보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몇 년 동안 돈 달라 소리 못하면 돈 못 받을까요? 그거 소멸시효라 그러는데 몇 년일까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0년입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1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10년 지나면 돈 못 받아요. 권리가 소멸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중에 우리 민법총칙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데 10년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은 소멸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11년이 지나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 달라 소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라면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 판사님 저 사람 10년이 지나가지고요. 이 채권 없어졌습니다. 이거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피고가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왜? 자기가 유리한 것은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판사는 말 안 한 것은 판결에 기초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변론주의예요. 그러니까 변론주의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지는 거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민사소송의 대원칙인데 변론주의가 모든 것을 변론주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소송 요건 이런 것들은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직권조사사항이냐 변론주의냐 이거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판례가 있다는 말은 애매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론주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직권주의 같대. 그럴 때 판례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별표 5개가 앞으로도 직권조사 사항이냐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관습법은 직권조사상인데 오른쪽에 사실인 관습은 판례가 못 손대는 판례가 다 있습니다. 변론주의라고 하면서 단 사실인 관습이 경험치가 된 경우에는 요거는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저거는 저 뒤에 106조 할 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과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106조에서 어차피 나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오늘 너무 많은 걸 하지 맙시다. 자, 이번에 관습 넘어가시면 되고 3번 또 별표 5개입니다. A 사건에 대해서 법에는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관습법이 있는데 관습법에는 지금 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사면은 A 사건에 대해서 을이라고 판결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법률이 존재하는데 법률하고 다른 관습법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판사는 관습법에 근거해 가지고 판결 내릴 수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안 되죠. 이유는 뭘까요? 아까 1조 때문이죠.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표 5개 하시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은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왜 도대체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 법률은 사문화되었다고 그래요. 법률이 현실을 못 따라가 가지고 법률이 있기는 있는데 현실 적응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사람들이 관습법을 만들어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법이 뭡니까? 을이 살아있는 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 도대체 갑을 적용해야 되느냐 을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법대로 하자는 거죠. 1조대로 하자. 법에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은 등장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5번은 요거는 별표 1개, 요거는 별표 1개 정도 하시죠. 5번은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법률 중에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거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가져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은 관습법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습법은 적어 놓으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둘째 줄에 있죠. 둘째 줄에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입니다. 법원 동그라미. 보입니까? 가로 5번에 그거 별표 3개 해가지고 외우십시오. 그 시험에 나옵니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법원에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니까 이거 헌법재판소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얘가 어디에 있어요? 앞페이지 돌아가 보시죠. 앞페이지 7페이지 제일 위에 2번에 여성의 종중은 이게 그 대법원에서 이 관습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 어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심사한다고요?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대법원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이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거 요즘에 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참고는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등으로 이해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중시하여 사람의 이성 등등이다. 자, 과거에는 조리에 필요 없고 오른쪽에 3번 정도 전원합의체죠. 이거 외우시죠 그냥. 요거는 쉬운 판례인데 제사 주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사 주제자가 이제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 A, B, C가 있었고 그다음에 A는 또 D가 있고 요 밑에 E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계 비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는 제사 주제자가 어떻게 됐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했을 때 남자 위주로 내려갔어요. 하다 안 되면 이제 여자가 제사 주제자인데 요 바뀐 판례는 뭔가 하니까 이제는 옆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성이다, 얘가 남성이다, 얘가 여성이다. 근데 얘가 나이가 제일 많다. 그럼 이제는 여성이 바로 제사 주제자가 되고 바뀐 판. 요게 아마 제가
제 책 중에서는 가장 최근 판례일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 동그라미요, 연장자 동그라미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남성 위주로 손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없을 때 비로소 여성이 등장했는데 바뀐 판례에 의하면 이제는 나이가 많으면 여성도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 밑에 거는 요거 마칩시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 이거는 그때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면 되고, 민법의 효력, 이것도 민법만이 아니고 모든 법의 공통적인 겁니다. 시간적 효력 제껴도 되고요. 사람에 관한 효력, 속인주의, 속지주의,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간다. 우리나라 법이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상식적으로. 일본에 간다. 쫓아갑니다. 그럼 일본은 또 속지주의라 그래가 일본법을 적용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에서 사고가 났다. 일본법하고 우리 법이 충돌하죠. 그때 어떡할 거냐.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장소역, 요거 한 20년 전에는 요것도 출제가 됐는데 요즘 안 나옵니다. 질문 드려보죠. 북한의 민법뿐만 아니고 우리 법이 지금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이상한 질문이죠. 북한에 우리나라 민법, 형법 이런 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은 무슨 문제인 거니까 북한이 한반도의 영토냐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예요? 아니에요? 영토입니다. 헌법 3조죠 아마.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어요. 한반도가 어디예요? 북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우리 영토예요. 그러니까 법이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어놓은 게 뭐예요? 현실적인 한계로 적용이 지금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이라도 통일이 되면은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법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법이 효력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이 지위가 뭐냐? 이 헌법에서는 굉장히 북한이 지금 유엔에도 가입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두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북한의 정체가 뭐 헌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제끼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영토다. 다만 일시적으로 옛날에는 괴뢰국가라 그랬죠. 괴뢰국가가 참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일시적으로 작용이 정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건 어디 가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오늘 첫 시간에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진도를 좀 빼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